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니에게 보고 시네 토크를 진행할 프로젝트 38의 손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똑같고요. 신혜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 38은 영화학을 전공한 영화 비평을 하는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함께 영화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는 단체인데요. 올해 인디스페이스랑 같이 프로젝트 38 바이 인디스페이스라고 해서 총 7번의 시네 토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시즌 1을 했고 이제 하반기에 시즌 2를 진행을 했는데 시즌 2에서는 갈매기하고 10개월의 미래 그리고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 이렇게 3편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유니에게 개봉 2주년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시네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고괴담에서 마인까지 레즈비언을 말한다는 엄청난 제목을 걸고 좀 후회를 했어요.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영화를 오늘 보고 나니까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져서 여러분이랑 즐거운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인디스페이스가 곧 종로시대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아마 이사 비용도 필요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인디스페이스 후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로시대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제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또 한 번 더 인디스페이스에 오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로시대 고생하셨다고 인디스페이스 스태프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유니에게를 보면서 겨울마다 모여서 함께 볼 수 있는 영화가 우리에게 한 편 생겼구나라고 하는 게 너무 반갑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보면서 너무 울어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데요. 네. 문희조아님께서 혹시 이사 어디로 가는지 아시냐고 물어보셨는데 확정됐나요? 네, 아닙니다. 좀만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유니에게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 유니에게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이제 안내 문구를 쓸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썼었는데 임대영 감독님이 유니에게로 상을 받으시면서 한 영화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니에게는 퀴어 영화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고 사실 저한테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떠올랐었던 것이 2004년 즈음에 왕의 남자가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퀴어 영화가 한국에서 등장한 퀴어 영화로서 전 세계에 있는 퀴어 영화제 서킷을 막 강타하고 이럴 때 이준익 감독님께서 이 영화는 퀴어 영화가 아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막 논란이 됐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한 15년이 흐른 뒤에 이제 감독이 시상식에서 이 영화는 퀴어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마련되었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두 분 오랜만에 유니에게 다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퀴어 영화란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상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퀴어 영화라는 맥락은 너무 당연히 사실 저는 그걸 준비하진 않았고 좀 다른 얘기를 좀 다르게 좀 보는 그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는 이거를 일단 유니를 중심을 딱 두고 보면 굉장히 어떤 겨울의 어떤 로맨스 영화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겨울을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봄이 오는 지점으로까지 딱 얘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있는 이 영화가 희한하게도 다 뭐랄까 이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이 한 반반 정도 섞여 있는데 다 일본 영화인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예산에서 충청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일단 옥다루를 갔다가 그다음 다시 이제 약간 충청도 예산 잠깐 나왔다가 서울로 마무리가 딱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늦가을 초겨울에서 시작을 해서 근데 한국의 공간 그 예산이라고 하는 지방이 굉장히 쓸쓸하고 처연하고 굉장히 막 딱딱하고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느낌의 공간으로 나왔다가 일본 사랑이 있는 어떤 공간으로 일본의 어떤 지역이 좀 소개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이제 마음속에 그 포근한 공간에서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함을 가지고 다시 그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운 어떤 삶을 시작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성장담 같은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이 성장이라는 것이 뭐랄까 나이가 딱 들었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윤희가 이 겨울에서 이 봄으로 가는 순간이 어떤 자기의 딱딱한 무슨 어떤 억압이나 정말 너무 부대면은 표현이긴 한데 아래에서 뭔가를 깨트리고 출발하는 그런 성장 영화 같다는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연의 비중에 못지않게 다른 조연들도 굉장히 골고루 많이 등장하거든요. 처음에 볼 때 저는 너무 헷갈렸거든요. 잠깐만 엄마인가 이모인가 뭐 정신없이 막 헷갈렸는데 그런 이렇게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역할을 잘 배분한 조연이 사실 빛나는 영화라는 생각을 저는 한편으로는 했어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이 다양한 그 캐릭터들을 보여준 영화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 그리고 또 이 영화가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이 영화 이제 전체적으로 인상평 같은 경우는 사진 소설이나 사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영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강체 소설의 형식을 앞뒤에 배치를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상상을 좀 하면 어떻게 보면 세범이 찍은 사진에다가 어떻게 글이 붙은 걸 그 마사코라고 하는 그 마치 이모님이 읽고 있는 이모님한테 SF 읽냐고 끊임없이 준이 묻지만 SF라고 답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런 소설을 마사코가 읽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전체 영화에서 좀 인상적으로 좀 받았어요. 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고모님. 네, 고모님. 근데 제가 이번에 극장에서 두 번째 보는 건데 저는 마사코가 읽고 있는 책 내용을 마사코가 준한테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소설을 읽고 있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해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사코의 머리 안에도 굉장히 풍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는 인상을 그때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영 평론가님 지금 얘기해주신 코멘트가 너무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조영 평론가는 다시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네. 오늘 윤희에게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약간 극장도 춥고 또 밖에 눈도 오고 그래서 되게 4D 체험을 윤희에게로 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그리고 뭔가 또 인디스페이스도 이사 간다니 뭔가 쓸쓸한 느낌도 들고 뭔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4D 체험하는 것 같은 이런 경험을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이 윤희에게를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보고 오늘 또 이제 봤는데 오늘 옆에서 심혜경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서강체라고 하는 부분이 특히나 더 눈에 안 띌 수가 없는 이 영화를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형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서강체라고 하면 어쨌든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 결국은 누군가를 호명하는 윤희라고 하는 대상에게 특정해서 보내는 것인데 이 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해 주신 성장담의 문제에서 사실은 그 정체성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어쨌든 그 정체성을 받아들여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호명하고도 되게 중요한데 그게 서강체 형식과 굉장히 좀 잘 맞물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그거를 한편으로는 굉장히 러브레터류의 되게 낭만적이고 그리고 되게 노스텔직한 것으로 저는 충분히 이 영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되게 어떤 휘어성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노스텔직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서광체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세보험이 찍고 있는 필름 카메라에 이렇게 찰칵한 플래시가 터지고 한참 있다가 사진이 찍힌 그 되게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이렇게 몸을 이렇게 경직되게 있어야 하지만 사진이 제대로 나오는 그 오래된 필름 카메라의 어떤 시간성이라든가 편지라고 하는 건 보내고 난 다음에 받기까지의 어떤 시간이 분명히 시간 시차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지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이 영화 안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차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해주신 SF 소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윤희는 이미 준을 만나기 전에 이 편지를 썼을 텐데 이 편지는 또 되게 마지막에 읽게 되는 이런 굉장히 시간의 뒤섞임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흥미로운 시차들이 되게 발생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오히려 이런 것이 되게 퀴어적 시간성인 것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뭐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공동체, 친밀한 공동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혼란스러움 뭐 이런 걸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런 어떤 감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시간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가 제가 처음에 보면서 되게 정말 그때는 보고 나서 이제 잊어버리면 이 영화를 어떤 퀴어적으로 물론 이제 레즈비언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영화를 막 적극적으로 퀴어적으로 해석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오늘 오히려 이 제목을 달고 보니까 이 영화가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퀴어적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왜 애 한 명을 키우려면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만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조건을 만들어줘야 하는가,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려서 결국 그 가족들이 찢어놓은 이 두 사람을 다시 가족들이 만나게 해준 이런 어떤 그러니까 되게 그 성신과 수신의 어떤 그 시차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리고 세보험이나 그 고모가 그런 식으로 편지를 읽어주는 이런 방식들이 갑자기 이제 너에게 가는 길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도 생각나면서 이 두 사람의 어떤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되게 공동체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성장이거나 퀴어의 시간성이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어떤 시차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안에서 저는 사실 두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오타루의 시계탑 앞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뭐 편지라든가 필름 카메라 같이 물질성을 띤 어떤 매체를 경유함으로써 퀴어의 삶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되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이다라는 걸 또 감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오늘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눈희에게 님께서 윤희에게 오늘 처음 봤는데 펑펑 울었다. 베리님께서도 세 번째 관람인데 펑펑 울었다. 다 같이 우리 펑펑 운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눈님께서 오랫동안 굳어있던 윤희의 무언가가 눈 녹듯 하루를 녹아내리는 과정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대원 감독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눈이 언제 멈출까라는 대사에서 시작해서 새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새로운 봄이라고 하는 그 흘러가는 시간성을 의도하고 있다 같은 것들을 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조영 평론가님께서 퀴어 영화로서의 윤희에게 대한 언급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퀴어 영화로서의 윤희에게를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퀴어 영화라고 하는 그 면모의 방점을 찍어서 본다면 사실은 그 20세기 처음 20년이라고 21세기 처음 20년이라고 할까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퀴어 영화들이 혹은 레즈비언 캐릭터들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을 하긴 했었는데 윤희에게는 또 조금 다른 퀴어 영화라고 저한테는 다가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그동안 뭐 퀴어 재현과 비교했을 때 윤희에게가 어떤 특별한 점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혜영 평론가님. 네.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저는 소윤아 스님도 얘기를 해주실 줄 알고 이 제목을 다룰 때 레즈비언이라는 단어를 저는 꼭 좀 넣고 되게 딱딱하고 되게 마치 마인에서 김서영이 커밍아웃 할 때 전 성소수자입니다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레즈비언 단어가 오히려 좀 생경하고 뭐 그렇지만 꼭 좀 제목을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호명이라고 하는 그런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내에 가두거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언어화해주고 명명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영화와는 별개의 일이지만 최근에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굳이 호명하지 않으려 하고 막 무슨 볼드모트처럼 막 얘기해선 안 되는, 그리고 되게 호명 그 리스트 목록에서 끊임없이 그 파트를 생략시키려고 하는 그 포괄적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는 다 되는데 전체는 또 도대체 뭔지 되는데 그것만 안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 호명, 오늘 윤희에게 보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호명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 때때로는. 그리고 어떻게 호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 뭐 정체성이 정체가 되게 문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의 고정된 정체성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명명이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전 이 윤희에게라고 하는 영화 속에 그 레즈비언 말 혹은 뭐 퀴어, 뭐 성소자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윤희에게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이야기해 준 것이 상당히 그런 것에 아까 얘기해 주신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안에 전 레즈비언으로서의 두 사람 모두 준과 윤희 모두 레즈비언으로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둘이 연결되지 다시 재회를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세 곡을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것이 되게 상당히 좀 의미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노스텔직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어떤 희망,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마치 다운세대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감독님의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한국 뭐 영화 너무 오래 이제 올라가면 좀 그렇긴 한데 한국 영화사 안에서 사실 처음으로 그 레즈비언,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로 딱 명명되었던 그리고 그 레즈비언이 주인공이었던 영화가 있었어요. 질투라고 하는 한영모 감독의 그 자유부인이라고 하는 영화로 되게 유명한 멜로드라마를 주로 만들었던 한영모 감독의 질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지금 그 필름은 소실되어서 시나리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당시에 당연히 개봉을 했었고 문정숙이라고 하는 정말 대스타가 당대의 대스타가 주연을 했던 이제 그런 영화죠. 이 영화에서 마지막에 문정숙이 결국은 교정치료 정신병원에 갇혀가지고, 왜냐하면 자기의 의붓 그 여동생을 이제 좋아하게 돼가지고 결혼을 계속 방해하고 실제로 둘이 사귀었던 사이로 분명히 이제 암시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이 여동생은 이 언니가 이제 부담스러워서 나는 집을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사건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동생한테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주인공은 이제 교정 치료를 받게 되고 마지막에 교정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제 이 병이 치료됐어라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어떤 너무 너무 기이한 어떤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 영화 안에서 윤희가 이제 그 정신병원에 이제 교정치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물론 이제 임재영 감독님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영화들이 있었던 걸 알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어떤 현실의 문제만이 아니라 되게 굉장히 어떤 영화상 안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어떻게 다시 언급돼서 캐릭터의 혹은 조건들이 다시 언급돼서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맺게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나름의 통쾌함, 어떤 나름의 사이람 뭐 이런 것들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영화들이 계속 안 나오다가 사실은 이제 레즈비언 캐릭터가 또 분명하게 드러났던 영화들, 이제 여고괴담 시리즈와 같은 이제 청춘 로맨스나 아니면 여고괴담처럼 이제 여고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사건들을 다룬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이제 이 레즈비언이즘 혹은 레즈비언 캐릭터가 동성의 캐릭터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들은 그 영화들 나름대로의 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름의 문제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저는 이제 연애 소설 같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손예진이 김머부로 나왔던 네, 긴머리 부치로 나왔던 네, 아픈 긴머리 부치로 나왔던 그 연애 소설이라고 하는 영화를 너무 이제 좋아하는데 그 영화는 정말 그냥 사실은 되게 문제가 많은 영화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성의 로맨스로 이제 봉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당대에 굉장히 숨기지도 않고 많이 만들어졌고 2000년대 초반에 한참 되게 많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연애 소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임규동 감독의 끝과 시작 같은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영화들도 있었고 그리고 변혁 감독의 주홍 글씨 그리고 철없는 아내와 파란만장한 남편 이런 식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여성이 나오고 그 중간에 사랑 이해가 굉장히 명백하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남자 한 명이 이제 끼는 이런 삼각 로맨스의 로맨스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들은 대부분 이 여성과 여성 사이의 로맨스가 나중에 이후에 등장하는 이 남자, 이 여자들 사이에 끼는 이 남자 와의 이성의 로맨스보다 훨씬 더 앞서 있고 훨씬 더 원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순수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노스텔직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들이 생겨서 결국은 이 남자와의 중심 관계로 이제 이 영화들이 모두 다 봉합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결론을 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런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 영화가 나왔다는 거 사실 거의 생각해보면 그런 영화가 물론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있고 네, 근데 어쨌든 이 윤희에게가 뭐 아가씨 같은 물론 그런 영화들이 있지만 아가씨 같은 경우에도 또 그 사이에 어떤 남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등장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리고 더 이상 그 어린 시절에만 계속 어린 시절의 순수함으로만 이 레즈비언 관계를 계속 묶어두는 그래서 거기서 탈출할 수 없는 그 시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고 그 시기를 계속 돌아가야 하는 이런 방식의 노스텔지아 같은 그리고 그 여성들의 관계를 굉장히 사실 여성들 관계는 순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순수함이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물론 윤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섹슬리스한 그런 어떤 관계를 계속 묶어두는 것에서 윤희에게가 완전히 다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서 어쨌든 나와서 그 이유담 후일담을 이야기한 저는 이제 그런 영화들에 이 영화가 다시 남자들에게로 돌아간 거 아니다 혹은 남자들의 관계로 남자들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후일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마냥 어떤 그런 일반적인 노스텔지아 영화는 확실히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윤희에게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윤희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기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 억압의 공간이었던 그 고향을 떠나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이동하는 퀴어가 보인다는 게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고괴담 시리즈 같은 걸 봐도 너무너무, 그러니까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 정말 한국 레즈비언 영화의 고전이기도 하고, 여고괴담 4에서는 김서영 배우가 레즈비언으로 등장하기가 곧 멋진 작품들이긴 한데, 여고괴담 4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게, 그 귀신이 된 레즈비언 캐릭터가 학교 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담이 움직이면서 못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은 굉장히 이성애 중심적인 사회가 레즈비언이즘을 나르시시즘적인 것으로 해석하면서 아직 성장을 못 끝낸 여성들이 자기와 닮은 다른 여성을 사랑하는 병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설명해온 방식들을 반영하는 어떤 레즈비언 현상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희에게는 아까 이제 조혜연 선호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한 마을이 그들을 이렇게 지지 서포트 해주면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코멘트를 보다 보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서 심혜경 선생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감님께서 처음에는 퀴어 로맨스 영화로서 먹먹한 감정과 이런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감정이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성장 영화라는 측면과 여성 영화라는 점이 더 잘 보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눈이좋아님께서는 윤희와 준 사이의 마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윤희가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와서 좀 놀랍기도 했다, 의외이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 주셨거든요. 이거를 한편으로는 이동하는 여성 혹은 여성의 성장담이라거나 여성 영화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영화로서의 면모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 마치 안다는 듯이 질문과 사회가 너무 제가 이 윤희에게를 보고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두 여성이 이제 가부장으로부터 결별하는 과정들이 딱 굉장히 잘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자기를 뭐 어떻게 관심을 두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그늘 아래서 계속 있었던 것 같고, 이 아버지와 결별을 하고 오는 길에 끊임없이 남친을 붙여주려는 조카였나요? 남자 조카가 막 대판하죠. 그리고 또 오고 있고요. 오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썼던 그 편지를 드디어 아이러니하게도 고모가 붙여주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윤희 같은 경우도 이제 남편과 결별을 했지만 아직 그 끈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서사가 지속되면 결국 그 남편이 이 관계 끝났다는 걸 인정하고 남편 역시 다른 삶으로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윤희가 전통 가족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오빠의 그늘, 아빠와 그 아빠 때문에 그쵸? 대학교도 못 가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아빠와 오빠의 그 가부장 어떤 결속하에 그냥 결혼을 해버리고 그 동네에서 계속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결국에는 이 마사코와 이 세봄의 어떤 그런 뭐랄까 느슨한 프로젝트 덕분에 결국에는 오타루에 가서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그 가부장으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부장으로부터 탈출하게 모두 이렇게 여기 뭐 영화에서 아주 강력하게 푸시하진 않지만 이렇게 은근슬쩍 계속해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건 딸 세봄과 그 다음에 고모 마사코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이 공교롭게도 가부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어떤 계기와 기회에서 를 마련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자기의 생을 이제 스스로 준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둘이 사랑을 앞으로 뭐 뜨거운 사랑을 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에게 온전하게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뭐랄까 정말 독립된 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불편한 가부장 중심의 이성의 전통 가정에서 벗어나거나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정리를 끝내야만 자기 정체성과 자기애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가 얘기하게 될 영화 중에 제가 어제 쭉 생각하고 어제 다시 본 영화는 담쟁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레즈비언 가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영화, 동성 가족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약간 현실적이고 굉장히 사회적인 차원에서 하는 영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두 영화를 두고 또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희에게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전통 가정에서 벗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 그리고 딸과 어머니의 관계 설정도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윤희에게에서 윤희의 딸 세봄은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짐이자 누군가를 맡아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영화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죠, 사실은. 몸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담쟁이라고 하는 영화는 진짜로 그러니까 남성 가부장 중심의 어떤 그런 가족이 아닌 정말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레즈비언 커플이 등장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동거인이 다쳤을 때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가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호롤다시된 조카가 있을 때 레즈비언 싱글 여성이 어떻게 입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좀 긴데 근데 이 두 영화에서 사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밌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윤희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찾는 과정을 자기가 물려준 그것도 엄마가 사준 아빠가 사준 카메라가 아니고요. 엄마가 대학을 못 보는 딸이 짠해서 사준 카메라를 자기가 갖고 있다가 딸이 그걸 사용하면서 그 딸이 새로운 윤희의 모습을 계속해서 찍어주죠. 새로운 윤희의 모습을 찍어줘요. 혼자 그리고 이 둘은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아요. 예, 따로따로 찍죠. 그리고 엄마에게 끊임없이 엄마 예쁘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미운 건 안 찍어서 이걸 사진 안 찍는데 엄마만 찍어주죠. 엄마를 한 인간으로 독립적 인간으로 레이싱하는 데에 사진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요. 근데 이 담쟁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가족 사진을 찍어요. 이 세 명이. 그리고 수민이라고 하는 그 이제 엄마를 잃고 결국에는 이모에게 법적으로 입양이 불가능하게 된 입양되지 못하고 보육원에 사는 이 수민은 이모와 같이 사는 어떤 언니와 그다음에 자기가 같이 바닷가에 가서 찍었던 그 가족 사진 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도 이 두 영화를 좀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캐릭터 좀 전 조영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세대 그다음에 그냥 이 로맨스 관계라든지 사회적인 어감만을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 방식으로의 어떤 서사의 성장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 동성애 커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펼쳐내는 방식의 어떤 영화 이런 게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을 펼쳐놓음으로써 좀 여성 서사 역시 이 레즈비언리즘의 어떤 캐릭터와 그런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세련되게 성장하고 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슈까지도 포함해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으면 또 윤희에게 뭔가 아름다웠던 장면들이 그러니까
꼭 행복해서 아름다웠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이 쭉 흘러가면서 아 이런 시간 좋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최은빈님께서 지금 우리 가족 얘기 막 했는데 딱 어울리게 이런 코멘트 주셨어요. 첫 관람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어머니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보면서 어머니께서 제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생각하면서 추천하고 꼭 봤으면 한다고 하셨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딸이면서도 동성애자인데 어쩌면 제게 하고 싶은 얘기를 윤희에게라는 영화를 통해 전달해주고 싶으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코멘트를 주셨어요. 네. 지금 성장의 어떤 성장서사로서의 이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제 어쩔 수 없이 윤이라고 하는 이제 김희 배우에게 이제 이렇게 훨씬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서사의 어떤 균형상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저는 준에게 훨씬 더 되게 마음이 가면서 이 영화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준이 매번 편지를 계속 썼고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근데 편지를 쓸 때마다 편지를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계속 처음인 것처럼 리셋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썼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답 보내지도 못하고 응답을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계속 그 자리에서 되게 맴돌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시간성? 겉으로는 엄청 윤희는 사실은 되게 오히려 마음을 저는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들한테 되게 틱틱대고 정말 있는 한껏 그 남편한테 하는 거 보면 저기서 죽을 것 같은데 거의 이런 어떤 진짜 완전 차가움으로 그러니까 사실 딸한테마저 느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말로 안 할 뿐 말로도 하는 것 같고 근데 되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자기는 준을 사랑한다라고 어쨌든 이야기를 해봤고 근데 오히려 준은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고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겉으로 쿨해 보이지만 그리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었던 어떤 그 순간에도 숨기고 살라는 말을 또 그 순간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편지의 그 시간성 매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 편지의 되게 시간성이 되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지금은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문화권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공동체 사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얼마나 많은 퀴어들이 그런 식의 어떤 맴도는 시간성 속에 살고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그 편지를 보내고 서로 편지를 받고 답을 함으로써 정말 시작된다는 그런 형식 갖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됐더라고요. 어머님이 준이 욕고에게 했던 말들이 너무 슬프게 들렸다고 한 30분 전쯤에 코멘트를 남겨주셨었는데 이게 저희가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 사실 오늘 이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비슷한 감정들과 생각들을 하면서 어떤 관람 경험을 하고 있구나.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는 건 이런 매력이 있고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왜냐면 또 이 시나토크 시작하기 직전에 같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전 이 영화를 극장에서 2번 봤는데 극장에서 이번에 처음 보신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화면에서 볼 때와 확연히 다르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템포가 큰 화면을 위한 작품이라는 걸 확연히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OTT 시대에도 극장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 갑자기 인디스페이스 좋다? 이러면 꼭 갑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 저는 약간 이런 식의 물질성이 좋은 것 같아요. 면대면으로 만나고 이런 부분들. 네, 혹시 퀴어 영화로서의 윤희에게 조금 더 마지막 덧붙일 얘기가 있으면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야심차게 걸었던 마인 같은 최근에 이제 레즈비언 재현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있으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윤희 바이준 당장 제외해 님께서 팬데믹 사태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오타루 투어가 활발해졌을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요즘 TV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덧붙여 주셨냐면 요즘 TV 드라마에도 다양한 레즈비언 캐릭터가 등장해서 반가워요. 10수년 동안 게이 캐릭터들이 전형적으로 모사된 것에 비하면 레즈비언 인물들은 그래도 다양한 성격, 외모, 직업군으로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혜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서사의 흐름에서 동성애자를 묘사하다가 급하게 이성애로 봉합하는 결말이 사라지는 추세인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작 이런 것을 기뻐해야 한다니 이라고 덧붙여주셨는데요. 최근에 사실 좀 되게 주목을 해야 될 정도로 퀴어 캐릭터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좀 이렇게 좀 깔아드리면 아마 조혜영님께서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뭐 다 이제 눈치채고 계시겠지만 뭔가 미디어 환경이 뭔가 바뀌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조심한다. 어떤 남자들인 그래도 조심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게 뭐 막 갑자기 어느 날 사회 분위기가 막 변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몇십 년 동안 가지고 왔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태를 전부를 바꿀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도 혹시 내가? 라고 하는 의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아마 체감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알게 되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사실 전 지구적으로 페미니즘이 2016년 이후로부터 미투 운동, 미투 유 운동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바뀐 사회적인 어떤 조건, 그 다음에 미디어의 환경, 제작 환경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일들, 너무 아주 지속적으로 오래 고질적이었던 것들이 드러났고, 그다음 몇몇은 정말 실질 뭐 형사처벌 같은 사회적인 낙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고, 이제 그곳을 훨씬 더 유연한 사람들, 그다음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채워졌고, 많은 여성들 역시 그 필드에 많이 진출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제 이 조영 평론가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여성, 그다음에 레즈비언 작가들이나 아니면 제작자들이 정말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뭐 관람자이자 평론가로서 그런 어떤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그런 얘기 저희들끼리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 영화계는 물론 미디어 이렇게 현장 내에도 다양한 파급 효과를 미쳤다라고 뭐 저희가 구체적인 통계라든지 몇 대 몇이라든지 몇 명이 진출했다, 그다음에 누가 이런 작품을 썼다라고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일부는,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이 필드에 진출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룰과 어떤 구도를 정하는 더 좀 높은 지위에도 도달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여성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여성 서사들을 만드는 그런 콘텐츠들을 지금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지점인데, 이제 어제 같이 또 얘기를 했던 한 선배님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 사태에 있기도 하고, 지금도 한편으로는 여성 서사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인력이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제 그들이 정말 얼마큼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오래 끼칠 수 있는가의 문제, 그리고 정말 주류에 진출해서 정말 큰 컨텐츠, 주류 컨텐츠, 상업 영화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진짜 만들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는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셔서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백래시가 또 등장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기관에서 성평등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가이드를 지금 뭐 정책적으로 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활동을 했었고 하고 있는 뭐 영진이의 성평등 소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성평등 지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만들고 개발해서 지원되는 작품들에 있어서 보다 더 성평등한 그 인력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서사들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더 나은 여성 서사와 그다음에 다양한 서사가 나오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고 어느 정도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디어가 이렇게 판세가 변하자 많은 또 이렇게 관객들 역시 이렇게 다양한 여성 서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퀴어 감수성을 보다 편안하고 포용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한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가장 가까운 어떤 대중매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많은 예능 프로그램이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성비를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훨씬 더 이렇게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식의 어떤 프로그램 포맷이라든지 내용들을 꾸리고 있고, 그리고 아마 그게 올해 아주 폭발했던 거는 여러분들 대부분 모두 다 알고 보셨겠지만 수우파였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우파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성 댄서들의 서바이벌이기는 한데, 거기에서 제가 적어왔는데 어떤 여성들과의 연대나 우정이나 사랑이나 숭배 같은 가치를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포진시켰고, 그리고 뭐 여성들이 보여준 주체적인 섹시함, 그리고 또 경쟁에서 여성들이 받아들인 적극성이라든지 어떤 굉장히 공정함, 그리고 여성 육체의 어떤 그 힘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달라진 가치를 전달하는 데 수우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떤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녀를 멋지다라고 얘기하고 싫은가 본데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걸 아주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중의 감성을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심혜경 평론가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떠올렸었던 작품이 2010년에 나와서 며느리가 남자라니 이게 웬 말이냐라는 말을 만들어냈었던, 호모포비아들로 그런 말을 하게 했었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작가님이 썼고, SBS에서 정말로 게이 커플을 등장을 시키면서 문제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고 돌보는 존재로서의, 시민으로서의 게이 커플이 등장해서 진짜 이제 기독교에서 신문 광고 내고 반대하는. 근데 그때 김수영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친한 친구의 아들이 게이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너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에 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를 썼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10년 전 일인 건데, 최근에 등장하는 드라마들을 보면서, 또는 퀴어 지원들을 보면서 당사자이거나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섞여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하고 연분홍치마, 으라파파라는 퀴어 드라마를 만들기도 했던 연분홍치마가 함께 협업을 해서 스탠바이 큐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제작 현장에서 퀴어 노동자들의 노동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마 요즘에도 계속 받고 있을 텐데, 퀴어라서 노동권을 차별받거나 그런 사람들의 제보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싸워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담론들도 확장되면서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을 요즘 아무도 안 보지만 드라마에서 어떤 퀴어 재현이 달라지고 확장되는 것만큼이나 현실의 퀴어 노동자와 관객성의 문제도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건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윤희니 님이 아이 키워할 남편을 있지만 여친은 없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너무 깜짝깜짝 놀라고 좋지 뭐예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조영 평론가님은 그래서 이렇게 좀 담론이 풍부해지는 것 안에서 등장하는 최근의 드라마, 특히 이제 긴머리 부치 재현 이런 걸 굉장히 즐거워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네, 어떤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스테미 우먼 파이터를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진 않아서 그 어떤 밈이나 아니면 유행을 그렇게 크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프로그램의 큐어베이팅, 이건 큐어베이팅인가? 아니면 큐어베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큐어 정체성의 위험이라든가 그것을 실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되게 유희적으로 갖고 노는 거를, 그리고 그것을 미끼를 던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건 이제 큐어베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수우파에서 큐어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큐어베이팅을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좀 약간 질문은 던질 큐어베이팅은 아니지만 큐어 플레이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장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IT의 멋집하고는 별개로, IT와 노제의 케미스트리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되게 보기 즐거우면서도 여전히 그 불안함과 그 불안전함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 말하지 못하겠구나, 혹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퍼포먼스로서는 보여줄 수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 수우파 이야기 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되게 동의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저는 이 환경이 확실히 많이 변했다고, 매체 환경 플러스 우리의 의식 변화라고 하는, 지금 백내시가 있고 사실 태행이 분명히 엄청나게 있고 정말 마음 시끄럽고 몸 시끄럽고 진짜 온갖 스트레스로 병이 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인식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OTT에 대한 되게 우려들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OTT가 들어오면서 플랫폼이 많아질 때 이게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이런 어떤 새로운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플랫폼들을 마구마구 만들 때, 예전에 케이블이 늘어날 때도 되게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케이블이 늘어나면서 드라마들이 좀 달라졌거든요. 예능 프로그램도 분명히 달라지고,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이게 이제 퀴어 소재의 드라마나 그것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그 해외 드라마들이 분명히 이게 소구가 있구나, 소구력이 있구나, 이 관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은 이제 그걸 전 따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여기서 다양한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더 많은 인력들, 아무래도 플랫폼이 늘어나게 되고 콘텐츠가 많아지게 되면 혐오 콘텐츠도 많아지지만, 한쪽에서는 또 다양한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여지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까 손 선생님 얘기하신 정말 옛날부터 쭉 사실 다 있었지만 이거를 지금에야 만들 수 있게 된 건 관객의 목소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성서사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이 나오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질적인으로도 어쨌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 나온 것처럼, 이런 퀴어 영화들이나 혹은 퀴어 드라마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소셜미디어에서 자기를, 아까 어떤 그 호명처럼 내가 그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객은 정말 굉장히 중립적인 관객, 혹은 여자 관객들이 대부분의 여자 관객들은 스크린에서 남자를 보길 좋아해 라고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소수라도 어쨌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난 이런 영화를 보고 싶고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 혹은 이런 드라마를 보고 싶다, 이런 캐릭터에 난 열광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투자자들 인터뷰를 해보면 그게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막 어떤 효과가 드러나고 있고, 제가 아쉬운 건 영화 쪽에
인력들이 특히 이런 새로운 것을 시도해볼 만한 작가 인력들이 전부 다 거의 드라마 현장이나 아니면 OTT 플랫폼 쪽으로 다 이미 빠져나가 버렸다는 것이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감독이 아니면 그런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영화 현장에 정말 너무 안 남아있는, 그래서 이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와 드라마를 생각해 볼 때 뭔가 드라마는 훨씬 더 새로운 여성 서사, 훨씬 더 새로운 어떤 퀴어 서사들을 아주 미미하지만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렇게 대중의 을 무서워하면서도 훨씬 더 민감할 수 있는데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정말 그 작가분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좋은 여성 작가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그냥 되게 짤로서 많이 소비를 했지만, 네, 클립으로 알고 있지만 같은 드라마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되게 청춘 로맨스 드라마이고 그렇게 사실적이지 않더라도 결국 그 둘의 케미스트리라든가 되게 주연급은 아니고, 주연은 이제 이성의 로맨스고, 그다음에 조연급에 나오는 이제 젊은 대학생들이 이 동성애 어쨌든 로맨스였는데, 그게 막 무언가 다른 되게 자극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도구적으로 사용되는 서사가 아니고, 조연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충분하게 저는 잘 설명됐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너무 정책으로 올바름이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외모나 스타성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퀴어 문화나 아니면 퀴어 영화에서 그 퀴어 스타성 혹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퀴어 이미지를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가슴 졸이고 되게 보고 싶어하는 그 레즈비언 이미지는 과연 뭔가를, 특히 스크린이나 아니면 어떤 화면 안에서 무엇인가를 우린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계속해서 외국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그냥 현실 내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희애인가 아니면 김서영인가 아니면 젊은 스타들 중에는, 그러니까 아이돌 내에서 퀴어들한테 인기 있는 스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퀴어 캐릭터로서 만들 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스타일을 하고 어떤 체형이고 이런 것들을, 이게 뭔가 외모 지상주의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구분이 안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캐릭터와 이미지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알고 있지만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미대 예술을 하는 부치 캐릭터는 도대체 뭔가라는 거에 전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전형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익숙하고 스테레오타입으로 지겹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막 이런 이미지들을 협상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마인 같은 경우도 되게 한편으로는 난 성소수자예요 라고 커밍아웃을 할 때, 누가 저렇게 커밍아웃을 해? 라고 다들 이야기했지만, 제가 너무 놀란 게 요즘에 그렇게 커밍아웃을 한대요. 네. 나는 성소수자예요. 이렇게 그래서 누가 저렇게 해? 했더니 나 그렇게 했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생각해보구나.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전 순간들이 우리가 어떤 대사를 쓸 때 그럼 커밍아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너무 영화 연출이라든가 대사 연출 안에서, 그러니까 외국의 레퍼런스 말고 우리의 이 입말로 현실 안에서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단순히 이게 어떤 스테레오타입이야 라고 치워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그리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케미가 되게 중요하지? 이성의 로맨스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어떤 케미를 따지는 어떤 신체적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떤 다양하게 만들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서영과 김정화의 어떻게 보면 한때 청춘 스타였던 이 두 명, 네, 막장 드라마의 스타와 이 청춘 드라마의 두
이 되게 키가 크기로 유명했던 이 두 스타가 저런 식의 케미를 보여준다는 게 좀 그 사람들의 이력 안에서도 저는 되게 재밌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의 어떤 지금 여기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성에 대한 집착과 온갖 사람들이 다 모성 하는 것과는 별개로 또 그 안에서 되게 한국 드라마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레즈비언이즘을 여성 서사와 묶는다는, 그러니까 여성 연대, 여성 서사가 아니라 여성 연대와 묶는다는 굉장히 좀 특징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윤희에게는 그렇지 않아서 좋았거든요. 여성 서사긴 하지만 그게 여성 연대 막 이런 건 아닌데, 왜냐면 여성 연대로 가는 순간 사실 이게 되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 되게 안전해진다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이는 여러 면에서 좀 되게 새로운 시도이고 이제 막 정말 뭐를 시작해야 될까 질문을 많이 던져주는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드라마나 영화 캐릭터 이름 못 외우는데요. 마인에서는 하도 하준이를 외쳐가지고 하준이를 기억하는 윤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모성이 다르게 재현되는 거 보는 것도 사실 너무 즐겁거든요. 그래서 마인에 나와서도 또 하준이를 외치는 배우님 이보영 배우님이 등장했었던 마더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은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지금 조혜영 선생님 이야기하신 거 안에서 저는 좀 최근에 재밌었던 드라마는 구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조혜영 평론가가 예전에 무슨 이제 퀴어 비평 같은 걸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서사와 레즈비언 서사라고 하는 걸 한국에서 봤을 때 한국은 여성들끼리 서로 우정을 나누고 동료가 되고 연대할 수 있다는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 둘 사이의 친구 관계를 말하자면 소위 백합모로 상상하는 것은 굉장히 친숙한데 레즈비언심은 또 굉장히 호모포비아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레즈비언 관계는 계속 부득부득 친구 관계라고 우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이중의 꼬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구경을 보면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구경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활동하는 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영하 배우가 연기한 구경이와 구경이를 끊임없이 서포트하는 여자 후배가 나오는데 그 후배 둘 사이를 만약에 예전 같은 방식의 관계성이었다고 한다면 계속 레즈비언, 그러니까 백합몰로 엮으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둘이 뭔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근데 구경에서 정말 재미있는 점은 명백하게 현실 게이 커플처럼 보이는 게이 커플을 재현함으로써 등장시킴으로써 만약에 그런 식의 섹슈얼한 케미를 주고 싶었다면 레즈비언으로 그렸을 거야 라는 식의 합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퀴어를 지우지 않으면서 여성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어떤 상상력을 구경이 안에서 적극적으로 해석해내게 했다는 점이 사실 저한테 최근에 구경이가 그런 의미에서 좀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구경에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모먼트는 뭐냐면 혹시 으라파파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으라파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연분홍 치마에서 만든 독립 퀴어 드라마 시트콤인데요. 으라파파에서 부치를 연기했었던 배우가 구경이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정확하게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시스젠더 남성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드라마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 않는 캐릭터인데 한 5분, 10분 정도 12편 안에서 잠깐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뭔가 구경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즌2가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뭔가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뭐 남자인지 뭔지, 그러니까 정체성이 뭔지는 시즌2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재현과 상상력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퀴어하고 흥미로운 거죠. 이 드라마가 퀴어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유희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퀴어 재현이 한국에서 달라지고 있다. 근데 그것은 퀴어 서사와 여성 서사가 서로 간섭하면서 서로가 함께 확장되는 방식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그 구경이의 게이 커플 캐릭터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제까지 게이 커플 캐릭터를 저렇게 잘 재현했던 적이 있나? 라는 정말 생각이 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자들, 특히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대 20대 여자들하고 게이 커플이든 게이들이 나오면 예전에는 꼭 이 여자의 절친한 친구, 그러니까 게이 친구, 이성의 여자의 게이 친구를 등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둘의 굉장히 사실적인 이 커플의 여러 가지 갈등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둘의 케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경이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그 여성서사, 큐어서사의 어떤 간섭?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도 되게 흥미롭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되게 킬링 이브를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킬링 이브에서는 분명하게 레즈비언 서사가 등장을 하는데, 오히려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게 오히려 더 좀 신의 한 수 같은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엉엉님께서 예전에 본 드라마 WWW에서 임수정의 대사 중에 내 욕망에는 이유가 없어 라는 대사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요즘 나오는 레즈비언 캐릭터들의 모습들에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고, 또한 그 욕망 중에 하나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극장이 추워가지고 1시간만 하려고 마음먹고 시작했는데 또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시간을 조금 넘기기는 했는데요. 질문 하나만 소화하고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눈이좋아님께서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작품의 완성도가 높지 않은 여성서사 컨텐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까지 내야 그러니까요, 윤리적이고 생산적일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직은 여성서사에게 다수 실패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여성서사에만 예민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는지, 혹은 더욱 적극적인 비판이 행해져야 그 후의 컨텐츠들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워바디에서 주인공 여성이 친한 친구의 욕망을 위해 부장님과 잠을 자는 장면 같은 걸 조영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심희경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아워바디를 왜 안 봤을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리밋이 있다는 생각은 사실은 없고요. 우리가 하는 만큼 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든 아니면 정말 벼르고 별러서 큰 칼을 휘두르든 비판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판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우리 서포팅할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무엇을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보더라도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끝이 어디겠습니까?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당근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워바디. 애정과 함께 비판을 한다는 건 사실 되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판도 애정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애정 없는 비판과 애정이 있는 비판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애정 있는 비판은 저는 이 영화가 놓여져 있는 어떤 조건, 맥락, 역사, 그 속에서 비판을 하는 거. 왜냐하면 애정이 있다는 그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만큼 우리 시간도 없는데 다들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꼭 반드시 그런 식의 어떤 맥락과 그 영화가 놓여있는 위치, 이런 것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비평을 한다는 게 마치 비판을 한다는 것과 되게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과 저는 비판적인 시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비판적인 시선 하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장점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장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아워바디는 아워바디는 아마 제가 잠깐 질문이 뭐였죠? 사실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워바디를 최고의 퀴어 영화 중 하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 영화가 다른 방식, 어떤 퀴어 섹스라고 하는 거, 혹은 퀴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인터코스나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의 퀴어 섹스나 퀴어 에로티시즘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화 안에서 유일하게 섹스씬이 나오는 건, 인터코스에 기반한 섹스씬이 나오는 건 물론 부장님과의 섹스이긴 한데 그 외에 저는 그 영화 안에 굉장히 수많은 되게 퀴어한 섹스나 혹은 퀴어한 에로티시즘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늘 언제나 섹스를 그런 방식으로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그 섹스를 너무나 크게 본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베이션부터 자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되게 이상한 어떤 판타지들, 심지어 달리기의 장면에서도 느껴지는 어떤 퀴어 에로티시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저에게는 이 영화가 굉장히 새로운 좀 퀴어한 영화다.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지 전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저는 좀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실제 리뷰를 쓸 때도 그렇게 리뷰를 많이 썼었고요. 이게 근데 전 이상한 용어이기도 하면서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영어라고 생각하는데 퀴어 규범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성의 규범성처럼 이성의 어떤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관계나 건강한 섹스 같은 것들 이 사회가 규정하고 강요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퀴어 규범성도 있거든요. 딱 둘만 연애를 해야 하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식의 섹스를 해야 되고 사실 아워바디는 그런 퀴어 규범성까지도 다 뒤집어 엎는 작품이라고 저도 읽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한가람 감독님이랑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한가람 감독님이 한 번도 주인공이 레즈비언이라거나 퀴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퀴어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퀴어에 대한 아무런 편견이 자기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레즈비언으로 재현하고 싶었다면 자기는 레즈비언 섹스씬을 넣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영화 보면 이상하게 우리가 레즈비언 욕망이 있다고, 퀴어한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주인공이 섹스하는 장면 두 번 나오는데 부장님이랑 젊은 마라톤 같이 하는 남자랑 딱 두 번 이성의 섹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게 퀴어 영화라고 막 소문이 나서 퀴어 영화들이 보러 왔는데 화가 난 거죠. 레즈비언이 나온다고 바로 왔더니 남자랑만 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면에서 아워바디는 굉장히 특이한 지점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퀴어 영화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구현한 것은 사실 관객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경험하면서 각자의 해석을 한다고 생각하고 뭐가 맞거나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비판보다는 비평이 저는 담론을 풍부하게 만들고 그게 더 많은 퀴어 영화 그리고 여성 영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이건 틀렸어 그러니까 꺼져 라는 방식이라기보다는 내가 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는지를 담론에 다 꺼내놓고 토론하면서 입장이 다른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날 때까지 싸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을 섞어가면서 좀 확장하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또 얘기하면서 저희도 생각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심혜경 평론가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 그래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한 5분? 네, 짧게. 네. 네, 다시 이 얘기 돌아오면 어쨌든 이 영화는 김희애의 영화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희애라고 하는 배우가 텔레비전에서 보여지는 그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중산층 이상의 여성, 전문직 여성, 우아한 여성이 보여주는 이미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 필름에서 지금 또 그러니까
아주 뭐 영화를 막 찍어온 거는 뭐 80년대 후반부터 찍었지만 최근에 2000년대 우리가 지금 주목하기 시작한 헛스토리라든지 윤희에게부터는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훨씬 더 뭐랄까 다른 여성들, 그 다음에 그녀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스펙트럼의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글쎄 모르겠어요. 중년 여성으로서의 배우가 가진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녀가 또 새롭게 다양한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만한 위치를 가진 그 굉장히 좋은 배우가 다양한 캐릭터에 대해 눈을 돌리고 관심을 기울여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다른 드라마에서 다른 여성들이 레즈비언이나 동성의 역할을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희애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 애정을 갖고 그렇게 우리 앞에 보여줬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김혜애 배우님이 윤희에게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실까 모르는데 작년에 방구석 1열에 윤희에게로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게 방구석 1열이 방송을 시작하고 최고 시청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출연을 하실 때 하신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해에 백델 영화제라고 하는 게 이제 개최가 되면서 여성 영화에 상 주고 여성 영화인이랑 이야기 나누고 이런 공간이었는데 그 백델 영화제 홍보 겸 윤희에게 이야기를 하러 나가셨다는 거죠, 김희애 배우님이. 근데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가 예컨대 허스토리라든가 윤희에게 등을 선택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도 확장시키지만 여성 영화 담론도 함께 확장시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네요. 김혜애 배우님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주신 좋은 이야기들, 뭐랄까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한 번씩들 이야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 그래도 오늘 프로젝트 38 바이 인디스플레이스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소감이나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 해볼까요? 부끄러워하시는군요. 네. 네. 사실 굉장히 코로나로 정말 너무 다들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에 극장을 계속 꾸준히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포함해서 이 행사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여성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짧게 하라고 그냥 실제 이제 제가 지난 10년간 흥행작들 좀 중심으로 한국 영화에서 퀴어 캐릭터가 어느 정도의 빈도로 등장하는지, 주인공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과 그리고 실제로 통계청 같은 데서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소수자들을 한국 사회 대중들이 얼마큼 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포용도를 실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친구라면 어떻겠냐, 네가 직장 동료라면 어떻겠냐, 너의 배우자라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장애인인 경우, 그다음에 탈북 이주민인 경우, 성소수자인 경우,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질문을 해서 통계청에서 거의 매해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이, 그러니까 수치가 나는 옆에 친구도 싫다, 이런 식의 굉장히 이제 혐오 수치가 높은 것이 성소수자예요, 실제로. 근데 그게 영화의 빈도수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장애인과 그다음에 탈북 이주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이런 식의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들의 제가 이제 빈도수를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들의 빈도수에 얼마큼 나오는지와 그다음에
이 영화와 하여튼 이제 거의 상관관계를 이루는 걸 제가 이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영화는 현실의 이제 반영일 뿐만 아니라 저는 더 훨씬 더 어떤 잠재된 현실, 우리가 흔히 미래라고 하는 잠재된 현실이라고 하는 판타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현실의 반영이라 할지라도 판타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환상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잠재된 현실을 좀 더 스크린이 이끌어 가줬으면 그것이 여성이든 그리고 훨씬 더 우리가 정말 재미있고 입체적인 어떤 캐릭터들을 소개해줬으면 이 코로나의 기죽지 말고 정말 사실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였는데 정말 다들 조금씩 상승 추세였는데 결국 이 코로나를 이렇게 힘든 시기가 되면 늘 가장 먼저 처지는 이렇게 쳐내는 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조마조마한 어떤 기분이 계속 들고 있고 거기에 되게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줘서 되게 고맙다, 같이 즐겨줘서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너무 반갑고 언젠가 어딘가 또 만나 뵐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속에 오늘 우리가 요번 행사 정리하시면 또 인디스페이스와 함께는 물론이고 또 저희 프로젝트 38이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기획했던 것처럼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저희도 힘을 내가지고 또 다른 데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이 추운데 끝까지 자리 지켜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인디스페이스와 함께 내년에 또 영어 토론? 내년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밖에 눈이 많이 내려서요.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